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가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흥미진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소설에서 밀란 쿤데라는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은 은유에서 시작된다. 은유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이 사랑이 중요한 사람은 아주 쉽게 훅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긴다라고 착각을 해요. 네, 대상이 누구냐. 근데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대상이 은유로서 다가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싸운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테레사가 토마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6개의 은유가 나와요. 6개의 은유. 첫 번째, 안나 까레리나를 내가 읽고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마침 책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서. 이 책이 첫 번째 테레사에게 다가오는 은유예요. 책이,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엄마의 한없이 가벼운 세계로부터 자기 존재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테레사가 추구하는 딱 2가지가 책과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안나 까레리나를 늘 끼고 다닌다고 얘기했죠. 자, 안나 까레리나는 테레사에게 어마어마한 은유의 세계예요. 카레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숭배자가 있는 세계, 자기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세계,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빠질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주변에는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툭툭 엉덩이나 치는 지배인이나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엄마는 늘 네 몸뚱아리가 뭐 특별해? 이제 뭐 너한테 영혼이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똑같아.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던 세계 속에서 드디어 책을 보는 남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남자라는 건 테레사에게 엄청난 은유의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필 6호시 되는 거. 자기는 6시에 끝나. 6과 6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은유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 그때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마지막 악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건 운명이야. 이런 은유들이 이제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6개의 은유가 겹쳐져요. 한편 토마시에게도 토마시의 원칙이 있죠. 여자를 사귈 때 원칙이 있어요. 뭐 3번 이상 만나면 3번. 네? 짧게 만나면 3번. 그렇죠. 길게 만날 거면 텀을 두고 3주야. 3주인가? 네. 3주인가 3개월인가 그렇게만 만나. 그런 3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절대 섹스를 하는 여성과는 잠을 자지 않는다. 12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사비나하고도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사비나하고 그렇게 에로틱한 우정을 오랫동안 쌓아왔고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인데 절대 잠을 자지 않죠. 그런데 테레사와 처음으로 잠을 같이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자게 되는 데에도 어떤 은유가 따라오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송진으로 틈을 메운 바구니에 실려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발견하는 은유. 우리는 자, 그 은유 책을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토마시가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이 가지는 어떤 강렬한 상징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테레사가 그런 오이디푸스와 똑같은 형태로 자기에게 흘러왔다라고 느껴지는 건 테레사에게서 그런 은유를 발견한다는 건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훌륭한 어떤 인간상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자기에게
당연시되는 어떤 인간상 흔하지 않죠. 그런 은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얼핏 착각하기에 그 사람이 잘생겨서 예뻐서 뭐 그 사람이 나와 성격이 맞아서 혹은 성적으로 맞아서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는 운명을 기다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운명은 사실은 신이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형상화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인자를 가지고 나에게 탁 드러나는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연의 우연들이 겹쳐질 때, 즉 은유로서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상대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영된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시와 테레사는 절대 불가결한 사랑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은유를 사비나는 부정합니다. 사비나는 그런 은유를 계속 배신해요. 배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사비나에게. 왜 그럴까요? 사비나는 어렸을 때 그림을 공부를 하는데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그림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런 그림도 있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피카소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피카소의 그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도취 상태예요. 추상이라는 건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중요한 예술은 항상 혁명, 노동자들의 투박한 삶, 그래서 망치가 등장하고 돌을 깨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깃발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야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비나의 아빠는 피카소를 비웃죠. 비웃는 그 모습을 보고 사비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거꾸로 결심을 해요. 그렇죠? 어떤 그림? 공산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키치스러운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그림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나는 그림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싶어지는데 그러면서 사비나는 계속 사람들을 배신을 사람, 국가, 이데올로기, 심지어는 나중에 그림도 배신을 해요. 프란츠도 배신을 하죠. 사비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펄펄 날아올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사비나는 후반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평생 동안 거부했던 것이 바로 키치였는데 계속 사람들은 자기를 키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림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그림이다. 너의 그림은 그 공산당에 대한 반항의 이미지이다. 사비나는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은 그런 게 아닌데 계속 그런 테두리를 자기에게 씌우려고 하는 걸 사비나는 거부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가 체코 출신이라는 것까지 잘 숨기는 지경까지 가요. 미국에 가서 살게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얽매이는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비나는 분명히 토마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에로틱을 이해하고 그 에로틱을 자극하고 거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토마시였어요. 토마시는 사비나하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마치 제왕처럼 앉아가지고 벗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비나에게는 그런 명령이 자기가 늘 거부하던 것들의 에로틱한 발현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굴레를 딱 씌워버리면 프란츠는 그런 사람이에요. 프란츠에겐 사랑이 너무 중요한 사람. 프란츠에게 사랑은 서로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프란츠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충실함이기 때문에 심지어 프란츠는 어떻게 나중에 살아요? 사비나가 없는데 계속 사비나의 시선을 느껴요. 안경 쓴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사비나가 보내준 여자라고 자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은유를 만들어요. 프란츠는 계속해서 은유를 생산합니다. 은유를 생산하고 자기가 그 은유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은유를 최종적으로는 사비나가 자기에게 주어준, 마치 여신이 주어준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뭐예요? 프란츠의 혼자만의 생각이죠. 혼자만의 은유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사비나 입장에선 그게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는 다 지금 버리고 살고 있는데 얘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짐 싸가지고 자기한테 오려고 해요. 사비나는 그걸 예민하게 느끼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절대 짐꾼들에게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사라져버리죠. 프란츠는 사라진 사비나를 계속 은유하면서, 그래서 이 밀란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 중에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바로 이 사랑은 은유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그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도 제 아내에 대한 것이나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녀들이 의미하는 어떤 은유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이치로 봉송하게 돼요. 자, 테레사에게도 이제 토마시에게도 사랑은 은유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본격적인 문제가 생겨요. 토마시는 분명히 테레사를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정도의 강렬한 은유를 준 여자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시가 사랑이 아니죠. 토마시가 성적으로 탐닉한 혹은 탐구한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느냐?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가진 여자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철학 얘기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철학자들 몇 명의 이름을 반복해서 만나셨던 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플라톤이 있어요. 자,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대척점을 이루고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진정한 세계, 현실은 복제된 세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가짜죠. 그리고 무가치한 세계. 다만 인간은 내면에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꽃을 상상해 보세요. 꽃. 자, 꽃 그러면 어떤 꽃을 떠오르셨어요, 금방? 장미. 다혜 씨는? 맨드라미? 맨드라미. 오. 또 현주 씨는? 데이지? 응? 데이지. 예. 하연이. 자, 이데아가 없어요. 민들레? 응. 민들레? 민들레. 갑자기 떠오르는 거 있어서 하연 씨는? 나는 귤러스? 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있어요. 선생님. 목련. 그래요. 이렇게 금방 떠올린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이 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데아예요. 자, 장미를 떠올렸어요. 장미를 떠올릴 때 장미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막 겹겹이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근데 장미를 떠올 때 이렇게 쌓여 있는 장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파리 딱 하나만 남은 장미를 상상하셨나요? 완벽한 모습의 장미를 상상하셨을 거예요. 완벽한 모습의 내를, 완벽한 모습의 목련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완벽한 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타고나는 거예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에 의하면 타고나는 거예요. 즉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우리는 완벽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이미지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실제 이미지에는 미세하거나 크거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데아의 꽃과 현실 속의 꽃은 다를 수밖에 없고, 현실 속의 꽃은 우리 전생의 기억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완벽한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의 대체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꽃이 오히려 복제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은 끊임없이 인간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데아를 엿볼 뿐이고 상상만 할 뿐이지만 끊임없이 이데아를 추구하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어떻게 바꿨다고? 기억나시나요? 이데아는 천국, 현실은 지옥. 현재와 지옥, 이렇게 바꾼 거야, 바울이. 그래서 기독교를 완벽한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가둡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모세 직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도 다 신들을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풍요의 신이 따로 있고, 농사의 신이 따로 있고, 사냥의 신이 따로 있고, 그 목동의 신이 따로 있고, 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호와는 목동의 신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야훼는 여러 제신들 중에 그 지방, 중동 지방에서 믿고 있었던 그 전쟁의 신 이름이 야훼입니다. 왜 전쟁의 신을 선택했다 그랬죠? 침략이 그 침략이 많은 게 아니라 침략을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경에는 먼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기억도 할 수 없는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 왕과 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거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모세 시대에는 그런 기억은 다 사라지고 떠도는 유목민들일 뿐이었어요. 떠도는 유목민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아라비아 뭐 이런 엄청난 문명을 구가하던 열강 세력들이 계속 전쟁으로 영토 싸움을 할 때 떠돌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툭하면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게 되고, 툭하면 자기네 민족성을 말살당할 위기에 항상 처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심지어는 이집트로 끌려간 노예들의 리더였죠. 자, 그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물론 십계명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십계의 첫머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아니 유일신이면 다른 신을 어떻게 믿지 말라고 해요? 없다 그래요. 신이 없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에게 내린, 인류 전체에게 내린 명령일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내린 명령.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건 왜 그러냐면 우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전이 필요해요. 근데 유목민들이 신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면 메고 다녀야 돼. 힘들잖아.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피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편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관용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타인을 용서하지 말라. 타 민족을 용서하지 말고 타 문명을 용서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충실하려면 가서 죽여야죠. 유일신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신들을 다 제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공고하게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플라톤의 철학과 이 유대교의 계율, 이제 기독교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이니까 기독교의 계율을 합해서 극단적인 이분화된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분화된 세계관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도 지금 기독교 신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는 서구적인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세계를 다원적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린 모든 걸 이분화해서 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미국은 좋은 거, 북한은 나쁜 거. 일본은 나쁜 거, 일본은 좋은 거. 왜냐하면 일본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볼 때도 우리는 다 좋은 거, 나쁜 거.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우리한테 나쁘면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세계를 봐요. 우리는 각자의 욕망이 부딪힌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각자의 욕망이 작용하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회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제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이유일까? 그냥 제가 나쁜 애이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는 거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욕망과 나의 욕망의 어느 부분에 상충된다는 걸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면 그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이 뭐밖에 없어요? 평화 아니면 전쟁이에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런 사고관을 자 다시 정리하면 조로아스터, 즉 자라투스트라,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바울 쭉 2000년 동안, 아니 3000년 동안 이 사고방식이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니체가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다. 인간의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니체는 모든 철학이 수렴되는 곳이고 파생되는 그 딱 중앙에 있는 철학자예요. 니체의 그 얘기를 여러 철학자들이 받아서 다양하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예요. 질 들레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 현실을 플라톤이 명명한 게 뭐냐면 시뮬라크르예요. 시뮬라크르를 현실 세계를 시뮬라크르, 이게 복제된 세계의 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설명을 너무 자꾸 길어져. 이게 동물의 비유예요. 여기 이데아의 실제 세계고 여기는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는 그림자 세계예요. 벽이 가로놓여 있고 여기에 그 그림자 놀이 할 때 쓰는 이렇게 도형들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 도형이 이렇게 있어. 말 도형이 여기 딱 있으면 바깥에서 빛이 좀 어떻게 안 되겠다.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바깥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말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그림자로 여기 투영이 되겠죠. 인간은 이 벽 기둥에 머리와 팔다리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돌릴 수가 없어. 벽만 쳐다봐야 돼. 그 벽에 말 그림자가 나타나면 저게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계는
실제 세계에서 비춰들어온 빛을 복제한 어떤 것을 투과했을 때 드러나는 그림자의 세계. 그래서 여기가 카피의 세계고 여기가 시뮬라크르의 세계예요. 시뮬라크르의 세계. 이 시뮬라크르의 세계는 그래서 복제된 세계예요. 두 번 복제된 세계. 그러니까 형편없이 진실로부터 멀어진 세계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는 좋은 거, 시뮬라크르 1 후진 거, 시뮬라크르 2 더 후진 거, 시뮬라크르 3 더 후진 거, 이렇게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구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1등만 잘 사는 사회를 살고 있죠. 이게 서구적 사고방식이 쭉 이어온 폐해예요. 이 시뮬라크르 1, 2, 3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원본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제가 진행되면 우리 복사를 할 때 뭐 원본을 딱 놓고 복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복사지를 다시 꺼내서 원본으로 놓고 또 복사하고 그걸 다시 꺼내서 또 복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아무것도 안 남죠. 플라톤은 세계를 그렇게 본 거예요. 계층의 세계, 위기의 세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후진 동물이죠. 흑인은 백인보다 후진 동물이죠. 황인은 백인보다 조금 낮고 백인보다 조금 아래고 흑인보다 조금 위인 존재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이 계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항상 전쟁과 싸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 질 둘레즈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질 둘레즈는 아니다. 이데아는 없다. 아예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시뮬라크르 1, 시뮬라크르 2, 시뮬라크르 3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계층이 나눠져 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뮬라크로 뭘로 표기를 할까? 기억, 시뮬라크르 A, 시뮬라크르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뮬라크르 1, 2, 3 사이에는 계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질델르즈식의 철학 용어로 얘기하면 차이와 반복이라고 합니다. 차이와 반복. 뭐냐?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이 복제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게 있을 수가 없죠. 원본에 먼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의 그 부두 하용 노동자권, 코리아 서울에 뭐 대통령 영부인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여기서 차이가 없다는 건 계층이 없다. 다만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베트남 하역자하고 영부인하고 생긴 것부터 다르잖아요.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차이들이 우리의 가치를 만든다.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겠죠. 우리는 우월하고 못나고 때문에 우월한 것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존재가 다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게 질 둘레즈의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뒤에 가면 뭐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저도 뭐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느낀 건 그런 생각이에요. 자, 다시 토마시로 돌아갑니다. 토마시에게 여성이란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각각 개별적으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떤 한 가치에 몰빵해가지고 나 너 사랑해, 너랑 결혼해서 너랑만 평생 살 거고 다른 애들 안중에도 없어. 이게 토마시에게 가능할까요? 토마시에게는 모든 여성의 가치 있어. 심지어는 꿈속에서 자기보다 3배나 큰 거인 여성이 누워있고 음모가 성기로부터 배꼽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쩌면 괴물같이 뭐라고 표현하지 그걸? 그 혐오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성에게조차도 흥분을 해서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막 그 흥분에 대한 또 철학적 고찰을 막 하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토마시에게는 예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중요해요. 그 모든 토마시의 침실을 들르는 여자들은 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마시는 그 각각의 아름다움을 미세하게 해부하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간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능력을 가진 남자인 거야,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게 외과 의사라고 하는 자기 직업하고도 연결이 돼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의 자기 변명일 수 있죠. 바람둥이의 자기 변명일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자기 변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떠드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바람둥이의 서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토마시의 행위의 이면에 숨어있는 밀란 쿤데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뒤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마시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토마시에게는 어쨌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찾아서 수집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에스무스 사인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 토마시는 일체의 도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절연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 공경까지는 아니라도 부모와 사랑하고 부모와 연을 맺는 건 서양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거야말로 사회적인 에스무스 사인이에요. 근데 토마시의 내면에서는 에스무스 사인이 아닌 거야, 그게. 왜냐하면 토마시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할 때 아내가 너무나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아내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키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별을 하는데 결별을 한 후에도 아이 양육비를 가지고 자꾸 토마시를 괴롭히니까 나 아들도 안 볼래? 완전히 끊어버려요. 부모가 이 세상에 이런 후회자식이 다 있어. 이게 사회적인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다 뭐예요? 일상적. 토마시가 보기엔 그런 거. 토마시가 보기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토마시는 한없이 가벼워지고자 해요. 사비나하고 똑같이. 그런데 사비나하고 다른 지점은 뭐냐? 아니 갑자기 은유가 들어와 버렸네. 되게 사랑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랑은 토마시에겐 절대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바람은 계속 피워? 이걸 우리가 로맨스 서사로 이걸 받아들이면 절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철학의 서사로 받아들이면 토마시가 내면의 당위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최소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밀란 쿤데라도 토마시가 옳다고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옳고 그름의 얘기는 아니에요. 토마시 입장에서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테레사는 정절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마시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자신의 정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정절을 한번 잃죠. 어떻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과 육체를 그 순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영혼으로는 나는 반항을 하지만 육체는 자의를 가지고 지금 그 상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갈등을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테레사는 시름도 흘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몸은 흥분하고 달아오르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그 다음에 그 남자를 계속 희구해요. 또 그 남자가 다시 재회하기를 바라죠. 계속 바라고 그 남자가 그 술집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바래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계속 쌓여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감시체계가 내면화되는 일상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상상을 해요? 비밀경찰이었을 거야. 그 남자는 이렇게 그 남자의 부재를 이제 다시 전복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테레사는 자기가 정조를 스스로 버렸던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음모에 빠져서 그랬던 것이냐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토마시는 테레사를 거기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그 개념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동정감의 심파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그 밀란 쿤데라가 사용하는 말은 코패션이에요. 코패션. 여기서 패션은 열정이 아니라 고통, 순환 이걸 의미해요. 코패션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을 함께하는 거, 고통을 나누는 거. 자, 테레사는 토마시의 끊임없는 바람기 때문에 자기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가면서 자기의 그 질투심, 절망스러운 마음을 견뎌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걸 토마시는 발견을 하고 안아주고 손을 항상 꼭 쥐어주고 부들부들 떠는 손을 쥐어주고 나 여기 있어라고 안정감을 계속 주죠. 그리고 토마시 나름대로는 테레사를 너무너무 배려한 나머지 자기 비누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여자들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이 흘리고 있죠. 어디선가. 토마시는 머리카락을 아니 기왕 씻을 거면 좀 머리도 감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계속 들키죠. 근데 들켰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마시는 나름 테레사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노력은 해요. 근데 근원적인 자기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 왜? 그건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에스무스 사인이기 때문에. 근데 토마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에스무스 사인을 결국은 다 버리게 돼요. 그죠? 자, 의사 일단 버렸어요. 그 GD였나요? 그 망명생활을 버렸어요. 테레사 때문에. 프라하에서의 삶도 버렸어요. 시골에 간 순간 시골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람을 피울 수 없고 바람을 피울 수 없게 되리라는 걸 토마스는 너무 잘 알아요. 그때 토마스는 자기의 에스무스 사인이 테레사에 대한 사랑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골로 같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완벽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은 오래 걸리고 테레사는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결국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또 전복이 일어나죠. 테레사는 그렇게 만든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 시작하죠. 이 남자의 정체성을 내가 바꾸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 이 대목이 즉 토마시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밀란 쿤데라가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밀란 쿤데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주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은유, 나의 욕망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폭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테레사는 어떻게 회상을 하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이 결국은 그의 강인함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냄으로써 그 꿈의 형태로든 부들부들 떨리는 걸로든 앓는 거든 뭐 자기가 절망에 빠지는 거든 어떻게든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토마시에게 드러냄으로써 자기는 끊임없이 토마시를 올가매고 추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마시가 아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시골로 간 토마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닐까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잃어버린 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해서 판단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에스무스 사인을 전부 다 버린 거기 때문에 에스무스 사인이라는 것이 이 소설 전반에 나오는 자기 자신일 당위성이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에스무스 사인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에스무스 사인은 기치죠. 강요하는. 근데 내면에서 올라온 건 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서 살 수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은 토마시는 지원했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렇게만 해석되지 않는 건 토마시가 시골 생활을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그리고 테레사의 모든 요구 혹은 테레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계속 되뇌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죠.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결론을 내서 멜랑쿤데라가 이렇게 이쪽이 좋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 마지막에 시골 생활까지 감내하는 토마스를 보면 토마스는 안나카레리나에 나오는 카레닌의 행위와 결국엔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보살필 때에도 죽어가는 강아지를 놓고 한쪽 면에 토마시가 서 있고 한쪽 면에 테레사가 서 있으면서 둘이 죽어가는 강아지를 같은 시선으로 보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 둘은 이대로 우리 사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